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세부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뒷받침을 위해 원안을 지키겠다는 여당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는 야당이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환노위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조사 본회의, 그리고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공방을 펼칠지 기자들의 시선으로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해 639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가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경찰국 신설 예산 등 윤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결 소위 심사에서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을 5조 원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결 소위는 여소야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9,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된 상황인데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감액한 데 반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도 하기 전에 준 예산을 운운하지 말라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생 예산 대폭 증액과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예산안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면 될 일입니다. 경찰국 신설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였던 국회 행안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행안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위는 경찰국 예산을 20% 삭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증액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7,050억 원을 단독 처리했지만 거대 야당의 예산 폭주라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 여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심사를 시작한 환노위는 오늘 노동계와 경영계 측 인사들을 불러 의견 수렴에도 들어갔는데요.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법안에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한에 대해 노동계는 사측이 노조 압박, 파괴 수단으로 남발해온 만큼 소송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노조와 그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그 진정한 목적이 손배 전보라는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의 목적이 있다.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책임 원칙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하고 법안에서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개념을 확대할 경우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등의 노동 3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져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극명했습니다. 여당은 폭력, 파괴성을 가진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방탄법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부당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합법 파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의 지시였든지 자의였든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거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면책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통해서 정당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또 가압류를 통해서 생존권을 침해하고 국회 환노위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심사는 물꼬를 튼 상황.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야당과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부 온라인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배우설을 거듭 제기하면서 맹공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맹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 배우설을 주장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유시민 작가 등 야권 인사들이 참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봐야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연좌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서도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김 의장을 직접 찾아가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 개시를 위한 결심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특위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위원 인선에도 착수했다며 대여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의당도 더 이상 참사의 진실을 정부 여당의 정치 노름에 끌려다니게 둬선 안 된다며 김 의장을 향해 국회 대표로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여당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국정조사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의장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법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해자 제재를 강화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신당역 살해 전주환까지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만 있을 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구멍이 생긴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신고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력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피해자 스마트워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24시간 위치 추적 감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당역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 화장실에 순찰을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스토커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기만 했어도 죽을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추적 제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게 만들어질 경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법관들의 인식 개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 비율이 높은 데는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몰이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법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법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스토킹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하며 이것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야 모두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일부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내 스토킹이 아닌 경우까지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유급 휴가를 지원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의무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헌성 논란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안전한 장소 제공의 필요성으로 보이거든요. 긴급 주거 지원 하여튼 그런 게 있지만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듣고 싶습니다. 여가위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오는 24일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밝혀낸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은 700만 달러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불법 송금 비용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오봉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레일 관계자와 철도 노조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용과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세계적으로 산재 사망 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 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의회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2022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미국 등과 동맹 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국회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제 질서의 빠른 재편 속에서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의회 외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총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예산조정 소위를 가동하고 세부 심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내년도 예산안 잘 처리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쟁점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 때부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돌 지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 관련된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긴축 기조와 무관하게 정부가 예산을 흥청망청 편성해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하고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이슈와 법안뿐만 아니라 예산 정국에서도 민주당의 수적 우세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목 잡기, 예산 폭거라는 날선 반응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상임위별로 쟁점이 됐던 예산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 삭감을 예고했던 것만큼 실제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용산공원 예산 303억 원이 민주당 주도로 예산소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 59억 원도 마찬가지로 삭감됐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네. 전액 삭감됐고요. 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찰국 예산의 경우에는 이 당초 예산소위에서 6억 원 전액이 민주당 단독으로 삭감됐는데 여야 합의 끝에 전체 회의에서 20%만 감액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29억 원에 대한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액 삭감도 있고 일부 조정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게 이제 눈에 띄는데요. 늘어난 예산은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예산은 반면 대폭 증액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 원 하고요.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입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복구시켰습니다. 또 오늘 소속 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관련 간담회까지 열어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마치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예결위 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하면 그게 최종 결정인 건가요? 예산 거친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또 본회의에서 최종 추후 다시 또 논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앞으로 이제 제대로 또 이제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제 개편안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이것들을 담겼습니다. 통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처리되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서 여야 이견을 보이면서 소관 예산안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서 조세소위와 총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네. 내일 기재위가 전체 회의를 여는 등 이 세제 개편 법안 심사에 닻을 올릴 예정인데 전망은 그리 밝진 않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법인세와 종부세를 깎자는 여당과 그리고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안은 물론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도 이렇게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수 법안 법정 처리 기한인 이달 30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처리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월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을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오죽하면 나를 고발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지난 14일이죠. 소방노조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 장관은 소방노조가 오죽하면 이랬겠냐면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해서 정말 침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이상민 장관. 하지만 수사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겠다면서 강제 수사 여지도 남겼던 특수본은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 자치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또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법리를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행안위에선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도 행안위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죠. 참사 당일 행정 논란이 있었던 두 사람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뒷짐을 진 채 이태원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진 게 나왔는데 이것은 좀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렇게 처신하셨습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당일 상황 관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치권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귀신이 씌어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귀신이 쓰여가지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이 내 인생이나 정치에 가장 큰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박힌. 제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6년 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간 것을 두고 귀신을 씌워서 그런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선택을 두고 강한 자책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복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원장은 이토록 간절했던 민주당적을 왜 던져버린 걸까요? 민주당 탈당을 말하자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 전 원장에게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영입을 시도한 건데요. 그러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됐었죠. 저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우리 국민의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광주는 역시 살아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저는 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수도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함께하던 두 사람은 706일 만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합류 초반 나름의 호흡을 자랑하던 두 사람은 이별하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것 아니겠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박 전 원장은 안철수 의원과 이별 후 굴곡진 정치사를 반복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거쳐서 대한신당을 창당하기도 했고요. 대한신당을 거쳐서 민생당을 결성하는 등 이합 집산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였던 전남 목포에 출마를 했지만 민주당 김원희 후보에게 패배를 맛보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탈당 후 우여곡절이 많았던 박지원 전 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혼이 담긴 민주당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 전 원장의 복당에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박찬수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 본회의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그 민주당의 중진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이제 공감을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정쟁으로 끝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상정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이제 본 회의까지 여야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현재 각각의 진영 논리대로 그대로 이어갈지,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을지, 그리고 또 김진표 의장이 어떤 결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정이 어렵다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24일까지 시간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협상을 해라. 왜 그러냐면 사실 협상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 같은 걸 만약에 뭐 통과시킬 수야 있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거의 파행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것이 뻔히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협상을 촉구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4일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추가로 뭐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뭐 그 상정을 안 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여야 합의로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과거의 예를 봐도 그냥 정쟁만 벌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그냥 합의를 해라는 주문, 그게 전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네. 있는 멘티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국정조사에 대한 김진표 의장의 의견은 이미 그 밝혔습니다. 본인이. 즉 과거에도 이런 대형 그 사회적 참사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했다라는 게 김진표 의장의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인 거고요. 다만 지금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니까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밝힌 거고, 결국 막판이 되면은 막판에도 만약 그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단독으로 그 국정조사안이 상정이 된다면 네. 만약 그때는 김진표 의장은 그 표결을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여야한테 그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성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 전국 곳곳에서도 충돌과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민주당이 역시 그 거대 야당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가진 이제 가장 큰 권한이 두 개죠. 입법권하고 예산권인데요. 근데 사실 예산권은 우리나라 국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은 예산권 자체를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의회에 그 예산처가 있어갖고 예산의 편성 자체를 의회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은 기재부에서 하거든요. 기재부에서 하고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것만 국회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국회가 이게 예산을 갖고 칼로만 난도질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재부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기재부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뭐 A, B, C, D 여러 가지 단계의 안을 마련한다고 하거든요. 국회에서 삭감되면 이 안으로 하고 또 나중에 개수조정소위 열리면 이거 국회에 줘갖고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 기재부 손바닥 안에 있고 결국은 개수조정소위로 들어가면은 지금의 여야 싸움이 아니라 예산의 세부적인 상황에 놓고서 아마 구체적인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렇더라도 하여튼 일반 국민들
한테 느껴지기에는 지금 이제 야당이 수많은 예산들을 뭐 삭감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야당의 삭감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편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예산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는데 증액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건대 여야의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그거 완전 삭감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만 삭감하고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약, 뭐 지역 상품권인가요? 뭐 그런 걸 그런 거를 조금 추가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정치적 공방, 지금은 이제 예산심의 초기니까 저런 정치적 공방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저런 정치적 공방보다는 아마 실리적으로 예산안 이렇게 주고받기식으로 해서 타협책이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과거의 예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이 여야의 예산안 격돌이 일반 국민들로는 과장돼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결국 주고받기식으로 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예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신 건가요? 준예산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주고받는 것도 서로 자기가 많이 받고 주는 거는 적게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타협이 안 되다 보면 준예산 사태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 갈 경우에는 또 국회가 일반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또 야당은 부담이 되죠. 야당이 지금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준예산 대통령실이 이미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준예산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이게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게 될 거라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준예산까지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요. 역대 정부들도 다 보면은 여야 간에 이렇게 예산 싸움이 거의 12월 말, 요즘은 뭐 12월 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말, 거의 12월 31일 자정 무렵에 끝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준예산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죠.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준예산이라는 게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준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행정부가 지난해 예산에 준해갖고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준예산에 따라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딱 막아버리면 행정기관이 곧바로 올 스톱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미국 왕왕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작년 예산에 준해갖고 행정기관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이제 전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예산 사태라는 게 아주 크게 이렇게 행정부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야 간 합의로 예산안이 이제 뭐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기싸움을 벌이는 거고 막판까지 치열한 여야 간의 어떤 개수조정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러나 결국은 합의가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제 민주당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가 정책 의총인데 왜 대장동 얘기를 하냐 이런 불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부터 또 그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연기 등을 놓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파열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지키기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분리를 하는 현실론 그 민주당이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차후에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은 그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범, 그다음에 뭐 대장동의 결재권자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가능성이 높죠. 이래서 이제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야 이제 비판적 입장을 원래부터 취했던 것이고 지금 친이재명계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저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정책의총에서 대장동에 관한 방어 논리 같은 걸 학습을 시킨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끌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과 그 이재명 방탄 이 연결하고 있는 이 그 움직임에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네. 정말 검찰이 기소 단계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떠오른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이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려고 하겠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어떤 민주당 그 밑바닥에 이재명 대표 그 사안을 보는 미묘한 그 인식의 차가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전혀 그 거짓말이고 완전한 정치 공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앞으로 정치적으로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인식의 차는 민주당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것이 지금 표면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그리고 주자고 그리고 이미 그 저기 당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검찰 수사는 분명한 증거도 없이 너무 그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이면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지금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젠가요? 그저께 그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당대표 수사하죠. 노웅래 의원도 서울 사선의 중진 의원이란 말입니다. 중진 의원을 그냥 압수수색을 곧바로 검찰에 들어가고 과거 정권 같았으면 검찰이 이렇게 야당 대표 수사하고 야당 중진 의원 수사하고 그러면 여당도 거기에 맞춰갖고서 대충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신용이라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검찰 정권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야당만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야당의 전반적인 어떤 반발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싸우는 태세로 가는 거지 여기서 뭐 이견이 나거나 그런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제가 민주당에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총에서 왜 대장동 얘기를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그거는 나왔다는 인식의 건 차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그거는 차. 의총의 분위기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게 이재명 대표와의 분리에 대한 그 이야기 측면은 아닌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백지 사표를 낸 상태다라는 말과 달리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그 TF 단장이 됐고요. 또 윤 대통령 고생 많았다 이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수본이 오늘 이상민 장관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피해자 신분이 된 이상민 장관이 특수본 수사나 사퇴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뭐 특수본이 수사는 하겠지만은 그 수사에서 뭐 이상민 장관의 과연 범법 사실이 드러날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지휘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어떤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병력을 안 보냈다든가 아니면 상황실에 그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상황실이 아닌 딴 데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되고 만약에 수사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전반적인 지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휘 책임인데 그거 가지고서 이상민 장관의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요. 다만 이제 정치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 책임이란 건 뭡니까? 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제대로 전반적으로 그 경찰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야 된다는 게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면은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정부로서는 맞는 태도인데 그런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조사 다 해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처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국민 감정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정치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게 앞서야 되는 건데 그런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문제지 사실은 특수본 수사 자체가 이상민 장관의 어쩌면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귀결된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저도 전체적인 맥락은 그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아무리 따져도
뭐 저희도 이제 과거 뭐 법조 출입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법률적 책임을 이상민 장관한테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 책임은요?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순서의 문제죠.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정치적 책임은 수사가 이제 수사로서 법률적 책임이 명백해진 다음에 묻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회의하는 데에서 한번 비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일단 정치적 책임부터 지우고 그다음에 수사는 그 다음에 법률적 책임으로 계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은 아마도 법률적 책임으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문책할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죠. 뭘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수그러들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뭐 사실은 그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지워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 출발 전에 MBC 이제 탑승을 배제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 전서부터 이제 많은 논란과 뉴스들이 이제 생산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순방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그 외교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과보다 이런 논란들이 아직도 더 많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삼성이 MBC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언론관 두 분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그렇죠. 뭐 저는 전반적인 언론관이라는 거는 대개 저희가 뭐 여러 정권을 겪었지 않습니까? 1988년 이른바 이제 직선제 이후에 겪었는데 대개의 경우 권력은 사실은 언론을 약간 거추장스러운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뭐 이제 군사 정권이냐 아니냐 이거와 별 차이가 없이 실질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언론에 뭐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들은 뭐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별로 특별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BC 기자를 MBC에 대한 어떤 보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뭐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저는 MBC가 취재 보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한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어권의 일환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뭐 전용기 안에서 뭐 특정 기자 2명을 불러서 뭐 얘기를 나눴다. 저는 그거는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배제된 다른 기자들이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 반발을 사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불만을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좀 취재원과 뭐 가까운 기자도 있을 수 있고 먼 기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전속 취재라고 해서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대개 모두 발언은 일부 풀 기자단이 들어가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회담으로 가면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이거를 뭐 대통령실에 있는 뭐 사진 기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관행과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뭐 약간의 우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제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아니 대통령실에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자들이 홍보수석실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서 저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기자들이 좀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CBS하고 채널A 기자 2명을 불러갖고 얘기한 것도 뭐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보면은 대통령들이 자기가 친한 기자들을 불러갖고 식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죠.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레이엄 사주가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은 케네디 대통령하고 요트에서 뭐 생일 파티하니까 뭐 좋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케네디 대통령이 그 벤 브래들리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을 불러갖고 요트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뭐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자 부를 수 있죠. 다만 저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의 전용기에서 2명의 기자 부른 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부르려고 그러면은 국내 와갖고 조용히 관저로 불러갖고 식사하면 되죠. 근데 전용기에서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럼 다른 기자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자는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럼 윤 대통령 그 시점에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저기 기자 부르고 만약 그 제대로 된 홍보 참모라면 김은혜 홍보수석이라든가 참모들이 다른 기자들 다 있는데 지금 부르지 마시고요. 나중에 국내 돌아와서 부르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 못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불러 하면은 참모들은 이해하고서 그냥 머리 굽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관행, 어떻게 보면 제왕적 관행이 이렇게 대통령실에 딱 그 틀이 잡혀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이 좀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누구죠?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원이 삼성에 MBC 광고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과연 그 개인적인 단순히 발상이겠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MBC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좀 광고 안 줘갖고 좀 뭔가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는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자기들끼리는 했을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자기 사기업도 아닌데 기업 보러 어디 언론사에 광고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얼마나 언론을 우습게 아는지 굉장히 언론관이 굉장히 왜곡되고 삐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언론으로부터 어떤 공격과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참모들이 좀 대통령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도 언론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야죠. 지금 굉장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MBC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방송사 이야기를 잠깐 하나 더 짚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TBS 국민의힘 측에서 예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TBS는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후년부터죠. 내년 1년은 이제 유예를 주고 후년부터 TBS 예산 300억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 요거는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TBS를 독립재단으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독립의 제 첫 번째는 재정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은 서울시에서 다 거의 지원을 하면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라. 저는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그걸 바로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도 만약 지원을 안 하면은 이제 TBS가 그 자체 생존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죠. 다만 갑자기 이렇게 300억이라는 지원금을 끊으면은 그거는 곧 어떻게 보면 고사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TBS가 전혀 서울시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언론으로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존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목줄을 죄는 식으로 가면은 그건 결국 TBS 구성원들 거기도 어쨌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생존권의 문제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두 분의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안에 관한 여야의 갈등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모든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런 접점 없는 충돌은 여야 모두한테 손해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 이거 유례없는 일입니다. 군사 독재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없었던 거고요. 또 오늘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삼성은 MBC에 광고 주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삼성이나 MBC나 국민의힘의 사기업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발상들 이런 걸로 볼 때는
군사 정부보다 못한 현 정부의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한준동 표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군사 독재보다 못한 언론관?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조사 본회의를 앞둔 여야의 전략 그리고 정부, 여당, 언론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질은 오전 한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겠고요.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2023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저도 35년 전에 벌써 네. 봤었네요. 대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수험생들과 또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신 학부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